걔는 주인을 보면 꼴이라도 치지. 저 며느리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멍청한 개라니까. 그래도 지 돈으로 집 해오고 공짜 파출부 노릇하니 꾹 참고 데리고 산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막말입니다. 피 같은 제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2년간 식모처럼 모셨건만 돌아온 건 끔찍한 개 취급이었죠. 하지만 저는 방구석에서 눈물만 짜내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뻔뻔한 시부모를 당장 짐 싸서 길거리로 내쫓아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막힌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린 기막힌 참교육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저는 그걸 제 결혼식 날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날로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제 이름은 한수연입니다. 올해 32살이고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싫어했고 허튼데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저축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꽤 자리를 잡은 상태였죠. 그런 제가 연애 5년 만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자 외아들이었어요. 연애하는 5년 내내 참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제 말을 먼저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남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큰 걱정 없이 평생 무난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식장까지 알아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남편의 표정이 영 어두운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음식 맛이 어떠냐며 살갑게 챙겼을 텐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저기 말이야. 내가 정말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당신도 알다시피 사실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잖아. 근데 병원에서 들은 것보다 경과가 별로 안 좋으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네.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모시고 수발 드시기가 너무 힘드신가 봐. 어머니도 관절이 성치 않으신데 아버지를 부축하시려니 허리가 휘청하신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과 합가라니요. 이건 연애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연아, 나도 면목 없는 거 아는데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절대 너 고생 안 시키실 거야. 어머니가 집안일도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당신 힘들지 않게 내가 정말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집안일 다 할게. 응? 여보, 제발 한 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저렇게까지 사정하니 당장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부모님을 한번 뵙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식당으로 가는 내내 속으로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깐깐하고 무서운 시부모님이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런데 제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네가 수연이구나.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준혁이가 아주 복덩이를 물고 왔어.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연신 쓰다듬으며 놓아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제 접시에 고기 반찬과 맛있는 전을 계속 올려주셨죠. 수연아, 나는 평생 아들 녀석 하나만 키우느라 딸이 없어서 늘 서운했거든. 이제 네가 내 예쁜 딸 해라. 나는 저 무뚝뚝한 아들놈보다 싹싹하고 예쁜 네가 벌써부터 더 좋다. 우리 며느리 최고네. 같이 살게 되면 내가 매일 아침 따뜻한 밥 차려줄 테니 너는 편하게 출근만 해라. 시아버지 역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거들어 주셨습니다. 수연 양,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아도 잘 부탁해요. 수연 양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준다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요. 둘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늙은 부부의 유일한 소원이라오. 허허. 두 분의 따뜻한 눈빛과 그 다정한 말씨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은 눈 녹듯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고 바보같이 믿어버린 겁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인자한 시부모님이시네 하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완벽한 연기에 철저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도리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의 합가를 기꺼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네 식구가 살아야 하니 아주 넓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해야 했거든요. 대출까지 무리해서 크게 받고 제 명의로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가전제품도 시부모님 쓰시기 편하게 최고급으로 싹 다 맞췄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제 무덤을 파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끝나고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친지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긴장한 탓에 온몸이 녹초가 되었죠. 정신없이 예식을 끝내고 연회장으로 가기 전 한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저는 패백실 바로 옆에 마련된 좁은 임시 탈의실로 혼자 들어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혼자 숨을 돌리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커튼 바깥쪽 대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습니다. 두 분은 제가 얇은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탈의실 안에 있는 줄은 전혀 모르셨나 봅니다. 그저 축의금 봉투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아주 은밀하고 신나는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당신 방금 친척들한테 들어온 돈 다 가방에 챙겼지? 단단히 간수해. 아주 오늘 짭짤하네. 시아버지의 들뜬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아유, 푼돈 몇 푼 들어온 게 당장 문제야? 더 크게 수지 맞은 게 있는데 눈치도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지 맞은 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당신은 늙어서 눈치도 다 팔아먹었어? 오늘부터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공짜 가정부 말이야. 집도 며느리년 돈 싹 다 털어서 으리으리한 대로 구했지. 가전제품도 지 돈으로 새 걸로 싹 다 바꿨지. 이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보자고. 젊고 팔팔하고 돈 버는 년이 집으로 들어왔으니 밥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면 돼. 아침에 따뜻한 밥?
내가 미쳤다고 지 밥을 차려줘?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가 밥 차려다 바쳐야지. 무료 가정부가 따로 없다니까. 얼씨구나 좋다. 호호.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둔기로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멍해졌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쥐고 있던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예쁜 내 딸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훔치시던 그 자애로운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저를 뼛속까지 부려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춤을 추는 낯선 노파만 밖에서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짜 가정부가 들어왔다며 무료 가정부가 따로 없다며 비웃는 그 소름 끼치는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시어머니의 가면에 제가 철저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장 이 얇은 커튼을 확 젖히고 나가서 그 두 얼굴을 보고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한복이든 뭐든 다 집어 던지고 식장 밖으로 도망쳐야 할까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직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밥을 먹으며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혼인 서약까지 다 끝마친 마당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리기에는 제 발목이 너무 깊이 빠져버린 뒤였습니다. 결혼식 날 탈의실 밖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를 저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결혼 준비로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들은 걸지도 모른다고 제 자신을 속였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파혼을 선언할 용기가 없었기에 저는 꾸역꾸역 웃으며 식을 마쳤습니다. 꿈 같아야 할 신혼여행에서도 제 마음은 내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인 합가 생활이 시작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 불안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했던 가면은 신혼집 현관문을 넘자마자 흔적도 없이 벗겨져 버리더군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제가 인사를 꾸벅하자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툭 내뱉으셨습니다. 이제 오냐? 어미 아비는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며느리라는 게 참 일찍도 기어들어 오는구나. 순간 당황해서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고 밥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출근만 하면 밥은 다 알아서 차려주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던 시어머니 아니셨나요? 하루 종일 굶으신 건가 싶어 허겁지겁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급하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차려낸 저녁상을 식탁에 올렸죠. 그런데 식탁 의자에 앉아 밥상을 쓱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예, 수연아. 너는 눈깔이 삐었니? 이게 지금 사람 먹으라고 차린 밥상이야? 아니면 개밥이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숟가락으로 툭툭 치며 시어머니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어요. 고기 반찬 하나 없이 시퍼런 풀떼기만 가득한데 이걸 먹고 되지라는 거냐? 내가 이러려고 너를 이 비싼 집에 들인 줄 알아?
어디 감히 시어머니 밥상을 이따위로 차려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땀 뻘뻘 흘리며 차린 밥상에 개밥이라뇨. 너무 억울해서 입술을 꽉 깨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야근하느라 장을 못 봐서 냉장고에 있는 걸로 급하게 차렸어요. 내일은 제가 맛있는 고기 사다가 구워드릴게요. 입만 살아서는 핑계는 아주 청산유수구나. 됐어. 밥맛 뚝 떨어졌다. 너나 그 개밥 실컷 처먹어라.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식탁에 쾅소리 나게 던지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홀로 식탁에 남아 멍하니 서 있는 제 뺨 위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주말 아침도 제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회사 일과 집안일에 시달리다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좀 자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침 8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부서져라 쾅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한수연, 너는 집에 시계도 없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서 늦잠을 쳐자고 지랄이야. 깜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매섭게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일주일 내내 피곤해서 조금만 더 자려고요. 주말이잖아요. 주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부모가 눈을 떴으면 며느리가 제깍제깍 일어나서 아침 대령을 해야지. 어디서 게으름을 피워? 우리 집에 게으르고 굼뜬 년은 필요 없다. 당장 일어나서 청소기부터 돌려. 저는 쫓기듯 방에서 나와 퉁퉁 부은 얼굴로 앞치마를 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드리고 싶어서 어느 날 퇴근길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제 딴에는 점수를 좀 따보려고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제일 크고 싱싱한 망고와 멜론을 골랐거든요.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접시에 예쁘게 담아 내밀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크로 망고를 한번 찔러보시더니 인상을 팍 쓰셨습니다. 어휴, 달지도 않고 밍밍한 게 완전 맹물이네. 너는 눈도 없니? 어디서 이런 썩어 빠진 싸구려만 골라와? 시어머니가 단감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물컹거리는 걸 사오다니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님 내 입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운 거야? 제가 큰맘 먹고 산 비싼 망고가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런데 저를 괴롭히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인자한 웃음을 짓던 시아버지도 뻔뻔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허리가 아파서 며느리가 모셔야 한다더니 텔레비전을 보실 때면 허리를 아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바로 옆에 있는 물건도 굳이 제 손을 거쳐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저기 식탁 위에 리모컨 좀 가져와라. 제가 설거지를 하느라 고무장갑을 끼고 거품을 묻히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하게 고무장갑을 벗고 리모컨을 가져다 드리면 이번에는 물을 찾으셨죠. 수연아, 목마르다. 시원한 얼음물 한 잔만 떠오너라.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서 빈둥거리고 계셨지만 시아버지는 무조건 며느리인 저만 부려먹었습니다. 마치 돈 주고 고용한 파출부를 부리듯 이것저것 시키기 바쁘셨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밤에 남편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거칠고 상처가 돼. 아버님도 계속 나만 파출부처럼 부려먹으시고, 우리 진짜 이렇게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나 진짜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부모님께 한마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대꾸하더군요. 아유, 당신이 며느리니까 좀 참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시골 분이시라 입이 좀 거치셔서 그래.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속마음은 엄청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하신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이 물 한 잔 떠다 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해? 부모님 모시고 살면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지. 당신 요새 유난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의 그 무심한 대답에 저는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연애할 때 제 입에 먼저 맛있는 걸 넣어주며 저를 챙기던 다정했던 남편은 완벽한 허상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부모의 편이었고 저는 그저 이 집안에 들어온 아주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죠. 천장이 핑핑 돌고 가슴속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두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결혼 전 저를 보고 예쁜 내 딸이라며 두 손을 쥐어주던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를 아껴주던 따뜻한 시부모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저의 피와 땀을 갉아먹으려는 탐욕스러운 두 노인과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기적인 남편뿐이었습니다. 심장 한구석에서 서늘하고 차가운 의문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저들의 끔찍한 본 모습이었던 걸까? 그 얇은 커튼 뒤에서 무료 가정부가 들어왔다며 낄낄대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뇌리에 콱 박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인 채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어느덧 합가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의 꼬장꼬장한 성격도 조금은 누그러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헛된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어머니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을 넘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드셨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아주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어서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화장을 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끌듯 차더군요. 아이고 참나. 너는 회사에 일하러 가니 아니면 남자 꼬시러 가니? 시집간 년이 치맛바람 날리면서 화장은 또 그게 뭐냐? 아주 쥐 잡아먹은 귀신이 따로 없네. 아침부터 가슴에 예리한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외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단정하게 입은 거예요. 이게 무슨 남자 꼬시러 가는 복장이에요. 말대꾸하는 꼬라지 좀 보소. 단정? 내 눈에는 아주 꼬리치려고 환장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너 요새 왜 나한테 용돈 안 주니? 너희 부부 둘 다 돈 벌면서 시부모한테 떨어지는 게 어째 땡전 한 푼이 없어? 맞벌이면 당연히 생활비도 팍팍 내고 시어머니 쌈짓돈도 두둑하게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 넓은 아파트도 제 돈으로 샀고 다달이 나가는 비싼 대출 이자도 제가 벌어서 갚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매달 생활비 통장에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데 개인 용돈까지 내놓으라니요. 숨이 턱턱 막히는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꼬투리 잡기는 생활비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어떻게 하든
늘 불만이셨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퇴근하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바닥을 닦고 있으면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눈을 뜨고 걸레질을 하는 거 맞니? 저기 텔레비전 뒤에 먼지 굴러다니는 거 안 보여?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너무 피곤해서 하루쯤 청소기를 돌리지 않고 넘어가려는 날이면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구석이 돼지우리냐? 시어머니가 먼지 구덩이에서 숨막혀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며느리라는 게 퇴근하고 와서 엉덩이 붙일 생각부터 하고 아주 글러먹었어. 밥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물과 생선구이를 올리면 풀떼기만 줘서 늙은이 명줄 끊어놓는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큰맘 먹고 비싼 갈비찜을 해드리면 질겨서 이가 다 빠지겠다고 그릇을 쾅 밀쳐내셨죠. 국이 짜면 소금국이라고 욕을 먹고 싱거우면 밍밍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매일매일 피가 싹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미치게 만든 건 시어머니의 교묘한 고립 작전이었어요. 하루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겨우 끝내고 방에 들어와 뻗어 있었습니다. 문득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 밥은 챙겨 먹었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많이 안 힘들어?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쏙 빠졌어?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그래. 엄마가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척 대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방문이 부서져라 벌컥 열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당장이라도 사람을 칠 것처럼 무서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달려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뭐 하긴 뭘 해. 시집을 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어디서 툭하면 친정에 전화를 걸어대. 너 자꾸 친정 엄마한테 쪼르르 일러바치고 흉보는 거 아니야? 양다리 걸치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절대 필요 없어. 친정은 당분간 발길도 딱 끊고 연락도 일절하지 마라.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짐승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다시 부엌으로 출근해서 저녁을 차려야 했어요. 주말이라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주말은 온전히 시부모님 시중을 들고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제 개인 시간이라고는 단 1분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 몸도 마음도 썩어 문드러지듯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직장 생활에까지 고스란히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던 업무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에는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시커멓게 내려왔고 생기 돌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갔죠. 결국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홀로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직속 후배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팀원들이 다 걱정해요. 혹시 댁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후배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물음에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왈칵 쏟아져 나올 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파르르 올리며 태연한 척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민지 씨. 나 괜찮아. 요새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잠을 좀 못 자서 피곤한가 봐.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후배를 먼저 사무실로 돌려보내고 저는 곧바로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일 구석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차가운 변기 뚜껑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행여나 밖으로 제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숨막히는 진흙탕 속에서 영영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이 넓고 차가운 세상에 내 편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다는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 끔찍한 나날들을 버텨낼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남몰래 짐승처럼 눈물을 훔치던 그날 이후로도 지옥 같은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도 꼬박 1년이 되던 무렵이었죠.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와 꼬투리 잡기는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해졌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낭떠러지 끝에 서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구박보다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매일 밤 피투성이가 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우면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행동들 당신도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 나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제발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려주면 안 돼? 나 진짜 이러다 병나서 죽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엉엉 울며 매달려도 남편의 반응은 늘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핸드폰 게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곤 했죠. 아이고, 수연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잖아. 늙은 분들이 뭘 아시겠어. 당신이 젊고 배운 사람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내가 기회 봐서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좀 울어.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제발 그만하고 자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늘 똑같은 핑계뿐이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 조금만 참아. 이 두 마디가 남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며 나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제 친정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길래 매번 국이 이렇게 짜냐? 사돈 양반들은 집에서 밥도 안 해 먹고 바깥으로만 나돌아다니셨다니? 딸년한테 요리 하나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다니 참 양심도 없으시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속이 상해서 저는 남편의 눈치를 슬쩍 살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쩝쩝거리며 제 입으로 밥만 우겨넣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내 말이 틀리냐고 묻자 남편은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말씀대로 오늘 국이 좀 짜긴 하네요. 수연아, 다음부터는 찌개 끓일 때 물 좀 더 팍팍 넣어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 그저 제 엄마 치마폭에 숨어 눈치만 보는 한심한 아들일 뿐이었구나. 그 명백한 진실을 마주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분노는 며칠 뒤 어느 날 밤 결국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시어머니에게 온갖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온 참이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벌러덩 누워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안에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자고 있는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 보라고.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와? 밖에서 당신 마누라가 식모 취급계 취급을 받는데 코 골고 잠이 오냐고. 깜짝 놀라 깬 남편은 눈을 비비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미쳤어? 한밤중에 사람 피곤하게 왜 이래? 또 어머니 때문이야? 그냥 노인네한테 좀 맞춰서 살면 덧나? 왜 자꾸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어? 맞춰서 살아? 1년 내내 나 혼자만 뼈 빠지게 맞추고 있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당신 부모 밥 차리고 퇴근해서 집안일 다 하고 내 월급까지 다 바치고 내가 이 집구석 파출부야? 나 이러다 정말 지쳐서 이 결혼 더는 못 버텨.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아. 제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남편이 더듬거리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깟 집안일 좀 하는 걸로 지금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이혼 타령이야.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뭐 대수냐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며 안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저는 서러움에 받쳐 목 놓아 울었고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 준비를 하러 억지로 거실에 나오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어젯밤 저희 부부가 방 안에서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소리를 문 밖에서 전부 엿들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쓱 훑어보시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 어젯밤에 우리 아들한테 이혼이라고 했니? 아이고, 아주 잘 생각했다. 이혼해라, 이혼해. 우리 아들 멀쩡한 직장 있고 허우대도 이렇게 멀쩡한데 너 같은 며느리 하나 못 갈아치울까봐 그러니? 어디 한번 이혼 도장 콱 찍어봐라.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서 누가 피눈물 흘리며 손해를 보는지 아주 똑똑히 두고 보자꾸나. 시어머니의 두 눈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에 조금이라도 며느리를 달래거나 놀라실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당장이라도 길거리로 내쫓고 새 며느리를 들릴 기세였습니다. 그 오만하고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대로 제가 못 견디고 쫓겨나듯 이혼을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저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이 집과 제가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저 탐욕스러운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선 채로 저는 꽉 쥔 두 주먹 안으로 제 손톱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제 가슴 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뻔뻔하고
도끼 어린 막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나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그 저주 섞인 호통이 제게는 아주 강력한 각성제가 되었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방구석에 틀어박혀 눈물을 짜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라는 무거운 굴레에 갇혀서 멍청하게 감정만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울고불고 남편에게 매달리는 짓은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이를 꽉 물었죠. 대신 저는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게 저만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앞 문구점에 들러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뱉은 모욕적인 발언과 부당한 요구들을 날짜와 시간별로 아주 상세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11일 저녁 8시. 내가 끓인 미역국을 싱겁다며 싱크대에 그대로 쏟아버리심. 친정 부모님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막말을 퍼부음. 5월 15일 아침 7시. 출근하는 나를 붙잡고 생활비 외에 본인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따로 달라고 윽박지르심. 녹음기까지 켜지는 않았지만 제 수첩은 하루가 다르게 시어머니의 악행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갔습니다. 글씨를 꾹꾹 눌렀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죄책감이나 미련마저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죠. 기록을 하면서 저는 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은행에 들러 제 명의로 된 통장 잔액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어요. 결혼 전부터 악착같이 모아둔 제 개인 비상금은 여전히 든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아파트의 명의였죠.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니 거기에는 분명하게 제 이름 3글자가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엄청난 금액의 대출 이자도 오로지 제 통장에서만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자기 용돈 쓰기에 바빠서 생활비에 보탠 돈이라고는 쥐꼬리만 한 금액이 전부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헛웃음이 픽 하고 새어나왔습니다. 이혼하면 맨몸으로 쫓겨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탐욕스러운 시부모님과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주도권은 온전히 제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제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고 도끼가 서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입사 동기인 민지였어요. 민지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지만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3년 전에 당당하게 이혼을 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아주 멋지게 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죠. 하루는 민지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며 제 속사정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잠자코 듣고 있던 민지는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네가 지금 참고 견디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알아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못 들어봤어?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고 조금은 기대했었지. 그런데 내 착각이었나 봐. 요새는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민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똑바로 맞췄습니다. 내 말 잘 들어, 한수연.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서 당장 빠져나와. 네가 그렇게 바보처럼 숙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기계처럼 부려먹는 거야.
네가 무너져서 몸에 병이라도 나면 내 남편이 책임질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아픈 마누라 귀찮다며 제일 먼저 도망갈 인간이 바로 내 남편이야.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오직 너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라고. 민지의 그 날카로운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쾅쾅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느리 돌이라는 그 허울 좋은 말에 얽매여서 정작 가장 소중한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아, 넌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집도 네 명이잖아.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 집구석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어? 너 자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지 마. 언제든지 발로 차버리고 나올 수 있다는 배짱을 가져. 민지의 따끔한 충고를 듣고 나니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래, 더 이상 질질 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자.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청소 상태를 트집 잡으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며 걸레를 들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저 인간들이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며 선을 넘는 날. 그날이 바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구역질 나는 연극을 끝내버리는 날이 될 것이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칼 한 자루가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시퍼렇게 나를 세운 칼을 품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겉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맑은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항상 그렇듯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부모님과 남편이 먹을 아침상을 차렸죠.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쫓기듯 내려가 제 차 운전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조수석에 던져놓고 시동을 켜려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항상 겉옷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올려두고 정신없이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당장 업무 연락도 받아야 하니 그냥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할 수 없이 시동을 끄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 도어록 덮개를 위로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버튼에 손가락을 막 가져다 대려는데 안에서 아주 크고 선명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침 드라마나 볼 시간이니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어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건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언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서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부를 때 내던 그 짜증 섞인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경쾌했죠. 통화 상대는 아마도 시어머니의 친언니이신 큰이모님인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도어록에 올렸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고 숨을 죽인 채 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귓가에 꽂힌 시어머니의 말들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글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며느리녀는 걔보다도 못한 년이야. 아니지, 걔는 주인을 보면 꼬리라도 살랑살랑 치지. 저게는 할 줄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니까. 밥을 차려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맛이 없지. 살림은 엉망진창이지.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화장대 앞에서 떡칠을 하는데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야. 우리 준혁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눈치도 없는 맹추 같은 걸 데려왔는지 몰라. 내가 아주 며느리년 얼굴만 보면 복장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니까.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걔보다도 못한 년이라니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라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바친 정성과 노력이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아주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혀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다시 현관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호호. 그래도 언니 뭐 쓸 데는 하나 있지. 지 명의로 이렇게 넓은 아파트도 턱하니 해오고 따박따박 월급도 갖다 바치잖아. 아침 저녁으로 집안일 시키고 내가 소리 지르면 찍소리도 못하고 굽신거리거든. 진짜 무료 가정부가 따로 없다니까. 돈 안 줘도 지가 알아서 기어다니면서 일하는 공짜 파출부야. 내가 이러니까 속이 터져도 꾹 참고 데리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당장 쫓아냈어. 히히, 언니도 우리 집 와서 그 꼴을 한번 봐야 하는데. 무료 가정부, 공짜 파출부, 결혼식 날 패백실방 얇은 커튼, 너머로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단어들이 2년이 지난 지금 제 귓전에서 다시 맴돌았습니다. 현관 앞 복도에 우두커니 선 채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겨울 찬물 속에 알몸으로 내던져진 것처럼 손끝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수모를 견뎠던가 싶더군요. 새벽같이 일어나 상을 차리고 퇴근해서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걸레질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엾고 병신 같았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려 했던 제 진심은 저들에게 그저 공짜 파출부의 재롱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 이게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2년 동안 나는 철저하게 속고 이용만 당한 멍청한 바보였구나.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고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을 텐데 말이죠. 이번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쿵쾅거리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잦아들고 핏발 섰던 눈가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뜨겁게 끓어오르던 제 머릿속이 일순간 아주 차갑고 투명하게 맑아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할 시간에 차라리 그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던 두 손을 꽉 쥐고 주먹에 힘을 주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도어록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핸드폰 따위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분노를 터뜨리면 그저 감정적인 미친 여자로 몰리게 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저 간사하고 역겨운 목소리를 등진 채 아주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제 눈빛에는 단 1%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쓸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매일 밤 눈물바람으로 지새우던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싸늘하고 냉혹한 사냥꾼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정면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라고? 좋아, 그 개가 오늘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회사에 도착해서도 저는 평소처럼 아주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농담도 주고받고 점심도 든든하게 챙겨 먹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오늘 밤 거행할 심판의 시간만을 향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견딜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목을 조르고 남편이 저를 방관했던 그 기나긴 2년의 지옥을 이제는 끝장내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묘한 설렘과 카타르시스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한수연이 아닐 겁니다. 드디어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전쟁을 시작할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퇴근길 운전대를 잡은 제 두 손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그 소름 끼치는 폭언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속에 시원한 돌풍이 부는 것처럼 머리가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는 늘 그렇듯 시어머니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힐끗 보시더니 혀를 끌짓 차며 한마디 내뱉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인사도 없이 횡하니 들어가는 꼬라지 좀 보소. 평소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제 알바가 아니었죠. 안방으로 들어온 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끝에 꼿꼿하게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넥타이만 훌렁 푼 채 침대에 벌러덩 드러눕더군요. 그 꼴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푹 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 또 지랄이야. 나 오늘 부장님한테 털려서 기분 더러우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자라. 할 얘기 있으니까 당장 일어나서 앉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섬뜩할 정도로 차갑자 남편도 흠칫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제 앞에 삐딱하게 마주 앉았죠. 왜 또 어머니가 무슨 잔소리 하셨어? 아유, 진짜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네.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다가 핸드폰을 두고 가서 다시 집에 들렀거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가 큰이모님이랑 통화하시는 걸 똑똑히 들었어.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셨길래 또 똥 씹은 표정인데? 또 내 반찬 투정이라도 하셨어? 저는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을 뗐습니다. 오늘 아침 현관문 너머로 들었던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단어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토해냈죠. 나보고 걔래. 걔는 꼴이라도 치는데 저게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대. 밥맛은 구역질이 나고 살림은 엉망이고 얼굴도 못생긴 맹추를 데려왔다더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쓸 데는 하나 있다더라. 내 명의로 된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공짜로 살면서 내 월급도 빼앗고 집안일도 다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돈 안 줘도 지가 알아서 기어다니는 공짜 파출부라 무료 가정부가 따로 없다면서 두 분이 아주 깔깔거리며 웃으시더라.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사실들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변명거리를 찾느라 입술을 달싹거렸죠.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큰 이모님 앞에서 그냥 허세 부리신 거겠지. 허세? 원래 늙은 노인네들이 밖에서 며느리 흉보면서 자기 위안 삼고 그러시잖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시골 분이시라 말이 좀 거치시기도 하고 그냥 속상한 마음에 친언니한테 한탄 좀 하신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핑계를 대며 자기 엄마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을 듣고 있으니 오히려 헛웃음이 픽 하고 새어나오더군요. 됐어. 당신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변명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제가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무자르듯 차갑게 잘라버리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칼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줄게. 뭐? 일주일? 일주일 안에 시부모님 두 분 다 이 집에서 내보내. 남편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부모님을 갑자기 어디로 내쫓으라는 거야. 원래 두 분 사시던 낡은 빌라 아직 안 팔고 전세 줬잖아. 세입자 당장 내보내고 두 분 다 거기로 돌아가시라고 해. 야, 아버지가 허리도 아프셔서 수술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당장 이사를 가. 그리고 장남인 내가 부모님을 쫓아내면 퍽이나 사람들이 좋게 보겠다. 자신의 체면과 부모 걱정만 늘어놓는 남편의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이 나 파출부처럼 부려먹을 때는 펄펄 날아다니시던데 장남 노릇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집을 사서 모시든가.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왜 당신이 생색을 내? 제 매서운 일침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 절대 못 내보내. 아니, 안 내보내. 그 패기 넘치는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담하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 정 못하겠으면 내일 당장 법원으로 가자. 뭐. 나는 이혼 서류 넣을 거니까 당신은 인감도장이나 준비해. 이건 당신한테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야. 내 일방적인 통보야. 이혼? 그래, 이혼. 부모님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제 입에서 떨어진 무거운 통보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와 두려움이 서리는 것을 저는 아주 똑똑히 보았거든요. 항상 울며불며 매달리던 제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굴자 본능적으로 눈치챈 겁니다. 제가 그저 홧김에 투정을 부리거나 겁을 주려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두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수연아,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굴어? 잠깐만 진정하고 나랑 진지하게 대화 좀 해. 아까까지만 해도 짜증을 내며 소리를 빽빽 지르던 남편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비굴한 표정으로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려 들더군요.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신이 누리던 이 넓고 편안한 집과 공짜 파출부 같은 아내가 사라질까봐 덜컥 겁이 난 거겠죠. 저는 뱀을 만진 것처럼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팍 뿌리쳤습니다. 잠깐, 대화. 내가 당신한테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피눈물 흘리며 매달렸던 시간이 무려 2년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에는 내가 진짜 어머니한테 따끔하게 말씀드릴게.
응, 제발 화 풀고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참아줘. 이미 늦었어. 2년 참았고 그 잠깐이라는 시간은 이미 다 끝났어. 딱 일주일이야. 그 안에 결단 내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고는 옷장에서 이불을 하나 꺼내 거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겁한 남자와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겨웠거든요. 수연아, 여보, 한수연. 등 뒤에서 남편이 70 노인처럼 애타게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오는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 나서 저 멀리 날아간 기분이었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남편의 그 찌질한 모습을 보니 짜릿한 카타르시스에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은 끝이 났고 진정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거실로 이불을 챙겨 들고 나온 저는 소파에 누워 아주 오랜만에 꿀 같은 단잠을 잤습니다. 지긋지긋한 눈치 보기도 끝났고 마음속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니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었죠. 다음 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느라 온 집안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눈을 뜨고도 이불 속에서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잔뜩 주눅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시부모님을 식탁에 앉혀놓고 무거운 입을 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세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기 아침부터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두 분 따로 짐을 좀 싸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주방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앙칼진 비명이 집안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죠. 뭐? 짐을 싸? 이게 아침 대바람부터 미쳐서 단단히 헛소리를 처하고 자빠졌네. 어딜 가라는 거야?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요, 수연이가 요새 회사 일도 바쁘고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살던 그 낡은 빌라 아직 세입자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두 분 거기로 다시 들어가시는 게.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탁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호로자식을 봤나? 어디서 애미아비를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내쫓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넓고 좋은 집 놔두고 그 퀴퀴한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큼큼하시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남편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네가 이 집안의 떡두꺼비 같은 장남이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하늘의 도리인데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분가 타령이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주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그 여우 같은 년이 밤새 내 귀에다 대고 쏙덕거린 거지. 안 그래도 눈꼴 시려 죽겠는데 아주 남편을 쥐락펴락하려고 환장을 했구나. 참다 못한 저는 이불을 확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당당한 걸음으로 주방을 향해 걸어갔죠. 식탁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셨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내 귀한 아들을 홀려서 늙은 애미 아비를 쫓아내려 들어? 네가 사람이니? 짐승만도 못한 년. 저는 피식 코웃음을 치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짐승이에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라고 부르셔놓고 이제 와서 짐승이냐고 물으시면 섭섭하죠.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현관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채신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뻔뻔한 얼굴로 안면을 싹 바꾸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쩌라고. 틀린 말 하나도 없구먼.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남편 등짝이나 떠미는 천하의 몹쓸 년. 그렇게 이 시어머니 꼴 보기가 싫으면 네가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지랄이야. 당장 안 나가. 당장 나가라며 앙앙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대꾸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저 굴러들어온 돌 아니에요. 뭐? 인연이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 이 집 껍데기부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까지 전부 다 제 돈으로 샀어요. 이 아파트 부동산 계약서에 제 이름 세 글자 한수연 아주 똑똑히 적혀 있다고요. 어머니나 아버님 그리고 그 잘난 어머니 아들 이름은 그 종이 쪼가리 구석탱이에도 없어요. 제 명확하고 날카로운 팩트 폭력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이 넓은 집이 오롯이 며느리의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머리에 콱 박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짐을 싸서 쫓겨나야 할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랑 아버님이죠. 아니면 세 분이 사이좋게 손잡고 같이 나가시든가요. 저는 이 집 싹 다 팔아치우고 제 돈만 챙겨서 조용히 이혼녀로 살면 그만이거든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핏기 없는 얼굴이 파르르 떨리며 억지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며느리, 네가 아무리 돈을 댔다고 해도 그렇지. 명색이 장남인 내 남편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고 시부모를 길거리로 내몰아?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아느냐? 아버님, 장남 체면 챙기고 싶으시면 아버님 아들 돈으로 번듯하게 집 사서 모시고 나가세요. 왜 남의 집 귀한 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아들 체면을 세우려고 하세요? 양심이 있으시면 당장 짐부터 싸세요. 저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이 집에서 안 나가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갑자기 허리가 더 아프다며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앓는 소리를 내셨죠. 시어머니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겠다며 단식 투쟁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동안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살림 파업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을 차리는 대신 배달 앱으로 저 혼자 먹을 초밥이나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시부모님이 식탁에서 침을 꼴깍 삼키며 저를 노려보든 말든 제 입에만 맛있는 걸 쏙쏙 집어넣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도 딱 제 옷과 제 수건만 골라서 돌렸습니다. 남편의 셔츠나 시어머니의 바지는 세탁기 밖으로 가차없이 팽개쳐 버렸죠. 결국 단식 투쟁을 하루 만에 포기하고 나오신 시어머니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며느리, 밥솥에 밥이 왜 이렇게 차가워? 반찬은 도대체 어딨어? 늙은 노인네들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소파에 누워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음악을 듣고 있던 저는 이어폰을 한쪽만 쏙 빼고 나긋나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개라서 밥을 못 차려요. 개는 손이 없잖아요. 배고프시면 어머니가 직접 개밥이라도 끓여 드세요. 제 통쾌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와 부모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듯 쩔쩔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통쾌한 복수의 카운트다운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가는 그들의 초라한 몰골을 구경하며 저는 아주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통보했던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설거지통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먹고 버려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통에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허물들이 가득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더러운 꼴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주일이 지나면 제가 제풀에 지쳐서 먼저 항복할 거라고 굳게 믿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죽은 듯이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제 결심이 얼마나 단단하고 서늘한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가 근처 대형마트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이삿짐 박스 10개와 포장용 테이프를 잔뜩 사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박스들을 바닥에 툭툭 던지며 거칠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죠. 찍찍하고 테이프 뜯는 요란한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얼굴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시아버지와 남편도 놀란 눈을 하고 거실로 하나둘 모여들었죠. 거실 한복판에 겹겹이 쌓인 커다란 종이 상자들을 보며 세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가리키며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위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며 세 사람을 차례대로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짓이냐고요? 제가 분명히 일주일 시간 드렸잖아요. 아직 양말 한 짝도 안 싸셨길래 제가 친절하게 박스까지 대령한 겁니다. 자, 여기 박스 준비해 뒀으니까 원래 사시던 낡은 빌라로 돌아가실 짐 당장 싸세요. 이번 주말까지 깔끔하게 방 빼주시고요. 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디서 저런 독사가 굴러들어와서 내 귀한 아들 집을 풍비박산 내려고 해. 이것이 시어머니한테 감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명령질이야. 내가 안 나간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듯이 씩씩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꽂아 넣듯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죠. 어머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개잖아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멍청한 개요. 개한테 왜 그동안 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개한테 왜 빨래를 시키고 청소를 시키셨어요? 이 집에서 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도어록 잠금 장치를 찰컥하고 풀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개가 문 열어드리는 겁니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입만 뻐끔거리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리셨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라는 자신의 막말이 이렇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시아버지도 차마 제게 호통을 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줄곧 제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던 남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남편의 팔뚝을 덥석 붙잡으셨죠. 준혁아, 네가 저 미친년 좀 어떻게 해봐라. 네가 한마디 똑 부러지게 해서 전연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으란 말이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연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속 이 집에 계시면 우리 부부 정말 이혼 도장 찍게 생겼어요. 저 이혼남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따로 사시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짐 챙기세요. 남편은 결국 제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혼하면 알거지 신세로 쫓겨날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한 결과였죠. 부모를 버리더라도 자기가 얹혀 사는 이 화려한 아파트와 편안한 생활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배신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 아비도 몰라보는 천하의 몹쓸 놈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고개를 푹 숙인 시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서 변명하듯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그 주말 내내 시부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들의 짐을 주섬주섬 박스에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짐을 싸는 동안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죠. 일요일 오후가 되자 용달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초라한 뒷모습으로 작은 가방을 들고 먼저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던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도끼 품은 눈으로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독한 년, 네가 이렇게 애미아비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똑똑히 두고 보자. 저는 현관문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 아주 화나고 상냥하게 웃어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제 집에 빨대 꽂고 무료 가정부로 부려먹으려던 욕심만 하겠어요? 두 번 다시는 제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세요. 비밀번호도 오늘 당장 바꿀 거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도어록이 굳게 잠기는 아주 경쾌하고 통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2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무거운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벅찬 승리감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짜릿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침내 이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전쟁에서 제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굳게 잠기는 소리가 끝난 뒤 거실에는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앙칼진 잔소리와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로 꽉 차 있던 답답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으니 그 적막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해보니 집안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숨통을 무겁게 짓누르던 시커먼 바위 덩어리가 완전히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쫓겨나듯 짐을 싸서 나간 후 우리 부부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얇은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앞치마를 두르곤 했습니다. 여보 왔어? 내가 청소기 싹 다 돌려놨어. 그래. 고마워. 당신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나와. 밥 먹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할게. 남편은 알아서 밥을 차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며 제 기분을 맞추려 애를 썼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맨몸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게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비굴하게 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눈치껏 행동했더라면 서로 핏대 세우며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거나 듬직한 위로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나쁘지 않은 하우스메이트 정도로 생각하며 제 삶과 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일절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삶은 아주 눈부시게 평화로워졌습니다. 밤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저만의 취미 생활을 누리며 푹 쉬었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퀭하게 내려왔던 제 얼굴에는 다시 뽀얗고 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후배 민지가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대리님, 요새 얼굴이 완전 활짝 폈어요. 진짜 보기 좋아요. 응, 요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 조언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모든 것이 평온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둔 핸드폰이 지잉지잉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번호였기에 순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느낌이더군요. 받지 말고 그냥 차단해버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떨어지게 소리부터 지르셨을 텐데 말이죠. 한참을 머뭇거리던 시어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수연아. 나다. 항상 위풍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풀 꺾여서 아주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특유의 빙빙 돌리는 화법으로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뭐 별일은 없고 요새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잖니. 감기는 안 걸렸나 해서 전화해봤다. 네, 저야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할 말씀 다 하셨으면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가차없이 냉정하게 전화를 끊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수연아. 아직 끊지 마라. 할 말씀 있으시면 빙빙 돌리지 말고 빨리 하세요. 저 바빠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뜻밖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좀 심했던 것 같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어.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미안하다. 그 짧지만 아주 묵직한 한마디가
제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인 적 없을 것 같던 콧대 높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마도 외풍이 드는 낡은 빌라로 돌아가 살면서 며느리가 군말 없이 해다 바치던 따뜻한 밥상과 깨끗한 집이 뼈저리게 가리우셨던 거겠죠. 아니면 하나뿐인 아들마저 자기들을 외면하니 이러다 정말 늙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까봐 덜컥 겁이 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 사과를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덤덤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들은 걸로 할게요. 전화 끊습니다. 저는 끝내 다 괜찮다는 말이나 쿨하게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베란다 창밖의 파란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예전처럼 웃으며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분들이 제 가슴에 남긴 날카로운 상처들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무조건 참고 인내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한수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안방 화장대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아주 찬찬히 그리고 애정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집살이에 찌들어서 잿빛으로 죽어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빛나는 제 진짜 얼굴이 그곳에 있었죠. 문득 2년 전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던 결혼식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환하고 자신감 넘치던 예쁜 미소가 기나긴 폭풍우를 지나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당당하게 지켜낼 줄 아는 아주 단단한 마음. 누구에게도 함부로 억눌리지 않는 온전하고 주체적인 나의 살.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아주 밝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잘했어, 한수연.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 버텨냈어. 창문 틈으로 기분 좋은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어 거울 속의 저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같았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나고 드디어 완벽하게 새로운 진짜 시작이 열리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